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AWS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정도의 어떤 팁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 7가지의 내용들은 첫 번째는 IAM 관련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VPC, 그리고 세 번째는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네 번째는 클라우드 트레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S3,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슬랙이나 저희가 차임 같은 경우에 알람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AWS 문서를 어떤 식으로 읽는 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만 했다든가,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였다든가, 아니면 백엔드 개발자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보다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의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자라기보다는 나 역시도 데브옵스 엔지니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인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IAM, 즉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IAM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IAM을 가지고 AWS의 리소스들을 접근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 저 IAM을 잘못 쓰는 경우에 보안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의 최소 권장 사항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계정이 탈취가 된다든가 아니면 더 큰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거든요. 근데 사소한 실수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거를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안전하게 AW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AWS 계정을 생성한 이후에 루트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때라든가 운영을 하실 때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계정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IAM 유저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AWS를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할 때 IAM 유저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보다 유저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IAM 롤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을 부여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IAM 유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 액세스 키라든가 시크릿 키 같은 거를 소스 코드에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게 GitHub에 올라갔는데 우연하게 아니면 뭔가 실수로 GitHub가 자체가 퍼블릭하게 오픈이 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IAM 유저의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가 탈취를 당해서 보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IAM이라는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권한들을 부여를 하실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도 하셔야 되는데, 개발하시다 보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해서 일단은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권한을 줄이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권한을 줄이기도 어렵고, 혹시라도 보안 사고 때문에 장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외부에서 침투를 당했을 때 저걸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루트 계정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
빌링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루트 계정하고 연동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개인 정보, 즉 주소라든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저 루트 계정은 AWS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계정 내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아무런 제한 없이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루트 계정이 탈취되었다고 한다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루트 계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IAM 유저들을 모두 다 삭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EC2 인스턴스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비용을 더 크게 쓰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루트 계정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루트 계정을 절대로 프로그램을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AWS 세팅을 하실 때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IAM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IAM이 실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IAM은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 즉 AWS의 리소스에 누가 접근을 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먼저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접근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접근할 권한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걸 허가해주는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거든요. 그 허가 인증하고, 즉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접근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게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와 액세스 매니지먼트,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IAM의 서비스의 기능이고, 그래서 그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는 IAM 프린시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AM 유저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IAM 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AM 유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AM 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개체에 사람 대신 일할 수 있게끔 뭔가 그 권한이라든가 직책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AM 유저나 IAM 롤이 먼저 키를 가지고 이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인증받은 사용자에 대해서 AWS 어떤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허가하는 부분, 어떤 거를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허가서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EC2만 접근할 수 있게끔 허가를 했다면 EC2 외에는 S3나 다이나모DB나 뭐 람다 같은 거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AM 유저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IAM 유저 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가 IAM 유저들이 많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이 IAM 유저들을 마다 동일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싶을 때, 한꺼번에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싶을 때 저는 유저 그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맨 위에 어카운트라고 하는 루트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 그룹, 그리고 개발자 그룹,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는 테스트 그룹,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밑에 여러 유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저마다, 즉 관리자 그룹에 속한 유저는 모두 다 관리자 권한을 주고 싶을 때 관리자 그룹에 속한 유저마다 관리자 권한을 각각 주는 게 아니라, 그룹에 권한을 주면 그 그룹의 권한을 이 IAM 유저들이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 IAM 유저 옆에는 이렇게 열쇠 모양의 아이콘들이 다 있거든요. 저건 이제 액세스 키를 의미를 하는데, 즉 IAM 유저들은 액세스 키를 대부분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부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액세스 키를 부여를 할 수가 있지만, IAM 그룹에는 이제 액세스 키를 부여할 수가 없고, IAM 그룹에는 이제 IAM 권한만 설정할 수, 폴리시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AM 유저에는 액세스 키가 부여가 될 수가 있고, IAM 그룹에는 액세스 키가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권한을 부여를 할 때 IAM 그룹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마다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 권한을 새로 추가하거나 제거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IAM 유저별로 별도의 권한을 준다고
한 이후에 다시 그거를 제거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모든 유저마다 각각 다 권한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추가나 제거가 관리가 어려운데, IAM 그룹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시면 그룹에만 권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고 싶다 한다면 그 사용자를 그 IAM 유저의 그룹에 넣어버리면은 그 권한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권한을 제거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룹에서 빼면 쉬운 거죠. 그리고 권한 자체에 대해서도 앞서 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권한을 처음에 부여를 하실 테니까, 그러한 권한을 만약에 어떤 특정 그룹에 추가적으로 권한을 추가를 하고 싶다, 아니면 IM 유저가 특정한 권한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개별적인 권한들이 모든 유저에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개별적인 권한들을 모두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룹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권한만 수정을 해주면 그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유저들은 새로운 그런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런 권한의 수정이나 삭제 자체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액세스 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액세스 키가 어떤 노출이 됐다든가 실수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응이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IAM 유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예 특정 IAM 유저의 액세스 키가 노출이 됐다. 그렇다면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렇게 뒤져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룹을 사용하신다면 그룹 내에 어떤 IAM 유저가 액세스 키가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용자를 그룹에서 제거를 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이제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AM에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할 때 IAM 유저를 보다는 IAM 그룹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일반적인 사용자를 관리자로 권한으로 승격을 시키겠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냥 IAM 유저한테 권한을 주게 된다면, 만약에 개발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관리자로 승격을 시킨다면 개발자 권한도 갖고 있고 관리자 권한도 주는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개발자 권한은 이미 관리자 권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관리자 권한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자 권한만 갖고 있으면 개발자 권한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약간 중복돼서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룹으로 관리가 된다면 이 사람을 개발자 그룹에서는 빼고 어드민 그룹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IAM 유저가 사람이 아니라 EC2 인스턴스나 AWS 람다 같은 경우에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하고 특정 EC2 인스턴스에서만 다이나모DB라든가 S3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 람다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저렇게 AWS 리소스 자체에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IAM 폴리시는, 즉 권한은 사용자들, 유저랑 유저 그룹에 대해서는 바로 부여가 되지만 리소스 같은 엔티티에는 바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IAM 롤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IAM 롤에 권한을 부여를 하고, 즉 폴리시를 추가를 하고, 그 IAM 롤을 AWEC2나 AW 람다 같은 저런 엔티티에 연결을 시켜줘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IAM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IAM 롤을 썼을 때랑, 그러면 사용자들, IAM 유저들이 액세스 키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IAM 유저 같은 경우는 저 액세스 키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그걸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즉 상시 자격 증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IAM 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권한을 줬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AWS의 S3 같은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액세스 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시로 만들어지고, 즉 임시 자격증명이 이제 부여가 되고, 임시 자격증명이 부여된 기간 동안에만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서비스 접근이 임시 자격증명이 부여된 시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저 서비스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IAM 유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 액세스 키를 바꾸거나 아니면 액세스 키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특정 서비스에는 무조건 저 키로 접근을 되기 때문에 저게 노출이 됐을 때 상당히 더 큰 위험이 생기는데, IAM 롤에서 쓰는 거는 저런 그 키 자체가 노출되기도 어렵고, 사실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저런 식의 두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액세스 키보다는 IAM 룰을 활용을 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서버라든가 어떠한 이제 배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EC2에서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 키를 하드 코딩 하지 않고 EC2가 가지고 있는 IAM 룰을 활용해서 그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저희가 S3에 어떤 포토라고 하는 버킷을 하나 만들고 이 버킷을 접근할 수 있는, 이 버킷에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IAM 룰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getFix라고 하는 어떤 IAM 룰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이 IAM 룰을 가지고 저희가 EC2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EC2 인스턴스에 IAM 룰을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EC2 인스턴스 위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킨다. 즉, 그 포토라고 하는 저 S3 버킷에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저 S3에 접근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런 크리덴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EC2에 IAM 롤을 연결을 시켜주면 EC2 안에 있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에서 크리덴셜 정보를, 즉 S3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큐리티 크리덴셜 정보를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큐리티 크리덴셜을 가지고 S3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SX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이 저렇게 접근을 하고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 실수로 만약에 XS키를 하드 코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XS키 위에 중요한 정보들,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시면 좋냐면, Git Secret이라고 하는 저런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지금 화면에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Git에서 커밋을 하실 때 만약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그 커밋 자체를 방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저렇게 이제 같이 포함된 어떤 파일을 커밋을 하겠다. 그런데 Git Secret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패스워드 패턴을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규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놓으면 저런 패턴에 매칭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Git의 커밋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내가 몇 개는 예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예제처럼 이그젠플 패스워드 같은 그런 것들은 이거는 Git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 하고 이렇게 allow를 설정을 해주면 패턴 체크를 한 다음에 저 패턴에서 매칭이 됐고, 그 다음에 allowed 되지 않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Git에 올릴 수 없다고 이제 에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Git에 커밋을 하실 때 액세스 키 같은 것들이 실수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런 툴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그 아이덴티티가 인증을 한 그런 아이덴티티인지, 그다음에 그런 인증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어떠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지 그 허가를 해주는, 그 퍼미션을 부여할 수 있는 IAM 폴리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최소한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라는 그 원칙은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처음부터 주지 말고 딱 필요한 권한만 주고 이후에 계속 추가하라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IAM 폴리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IAM 폴리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런 제이슨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버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는데, 저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이제 표시하는 건데, 이제 크게 항목으로 본다면 이펙트, 그 다음에 액션, 리소스, 컨디션,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펙트라는 거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즉 허가할 거냐 차단할 거냐, yes, no로 표시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액션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액션의 대상은 무엇이냐가 이제 리소스라는 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이런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객체들에 대해서 저런 것들이 효과를 허용을 하거나 차단을 하느냐, 이제 이것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예제 같은 경우를 쭉 해석해 보면 다이나모DB에 대해서 모든 액션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다이나모DB의 객체에 대해서도 그런 다이나모DB 모든 액션을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조건은 US East 1이라는 그런 리즌에서 있는 다이나모DB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화면의 왼쪽의 그림처럼 만약에 조건 같은 게 없이 이런 식으로 모든 AWS의 다이나모DB에 대해서 다이나모DB의 모든 액션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읽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읽기에 대한 그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주면 특정 액션만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렇게 축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거 역시도 그 리소스 자체가 모든 다이나모DB에 대해서 다 저런 읽기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특정한 테이블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인덱스에 대해서만 읽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 리소스에서 저렇게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특정 리전에서만 저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한다면 리전의 컨디션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한 자체도 제한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IAM을 사용하실 때 AWS 최소한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저희가 권장하는 모범 사례를 따라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루트 계정의 액세스 키를 사용하지 마시고 루트 계정 자체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IAM 룰을 사용해서 권한을 유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스크립 같은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툴을 이용하셔서 액세스 키가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액세스 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IAM 룰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IAM 폴리시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권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어떤 보안 모범 사례라든가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한번 꼭 참고를 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IAM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저희가 V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AWS를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VPC라는 개념을 이제 딱 처음부터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VPC 소개하는 그런 문서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그림이 나올 건데, 딱 보면 과거에 알고 계셨던 개념인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약간 생소하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들이 막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IP가 두 개가 존재하죠. 하나는 이제 퍼블릭 IP고 다른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 IP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런 IP 대역을 나누어 가지고 뭐 서브넷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어떤 거는 프라이빗이다, 어떤 건 퍼블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서브넷을 표시할 때 보면 뒤에 이제 뭐 24, 16 이런 식의 어떤 숫자들이 보이고, VPC 설정을 하실 때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경우도 수정을 하거나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래서 VPC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에 나왔던 저런 IP에 대한 주소 체계,
서브넷 마스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공인 IP, 퍼블릭 IP랑 사설 IP, 프라이빗 IP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넷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라우터랑 라우터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VPC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OSI 7 레이어 중에 지금 VPC를 이해하기 필요한 개념들이 지금 1, 2, 3 레이어인 네트워크 레이어까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 5, 6, 7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인데 1, 2, 3에 해당되는 그런 네트워크 레이어까지의 내용들은 실제로 아마 접할 기회들이 많지가 않으셔서 저런 개념들이 때로는 그러니까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VPC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어보고 VPC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IP 주소부터 생각을 해보면 IP 주소는 크게 보면 밑에 있는 식으로 그 숫자 형태, 그 다음에 점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사실은 저 숫자가 8비트씩 나눠져 있는 이진수를 이제 10진수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IP 주소는 이진수인데 10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8비트씩 끊어서 이렇게 10진수로 표현을 하고 각각을 이제 그 점으로 구분했다. 이제 이런 표시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서 어떠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때 이제 서브넷을 표현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서브넷 마스크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서브넷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실제 IP 주소를 네트워크를 표시하는 부분하고 그 네트워크에 그 연결돼 있는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제 호스트들을 구분하는 영역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표시를 할 때는 맨 뒤쪽에 보이는 숫자 24라든가 아니면 16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앞에서부터 몇 비트까지의 이진수 값을 네트워크를 표시하는 숫자로 사용을 할 건지를 표시해주는 그 숫자 값으로 이제 8이라든가 16, 24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어떠한 동일한 서브넷 내에 있는 호스트들은 모두 동일한 프리픽스를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192.168. 그 1점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치면 그 안에 이렇게 세 개의 호스트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이런 세 개의 호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그 호스트들은 동일한 프리픽스를 갖고 있는 거죠. IP 주소에서.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호스트의 IP 주소는 네트워크부가 모두 동일하고 그래서 호스트부에 만약에 비트가 0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네트워크 자체로 라우팅을 해주기 위한 네트워크 주소를 표시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호스트 부분에 있는 비트가 모두 1이다. 그래서 최대 255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든 호스트에 내가 패킷을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수완 IP 주소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특정한 그 호스트에 보내고자 한다면 저 네트워크부랑 그 다음에 그 호스트부의 비트까지 포함을 해서 즉 192.168.1.2로 보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로 해서 이제 패킷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서브넷과 저런 식으로 이제 서브넷의 프리픽스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IPv4에 IP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네트워크 영역을 쉽게 나눌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한 거죠. 저걸 보고 저희가 이제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방식, 그 보통 사이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더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어떠한 호스트로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GS 타워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 GS 타워는 노년로 508번지라고 하는 이 서브넷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GS 타워도 있고 어떤 증권사도 있고 카페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개의 호스트가 하나의 논연로 서브넷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GS 타워 IP 주소를 줬을 때 찾아가는 방식이 맨 먼저 네트워크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논연로라고 하는 저 네트워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호스트 부분을 가지고 GS 타워를 찾아서 이 GS 타워로 저희가 원하는 패킷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사이더를 사용하셨을 때는 저 사이더에 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숫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4를 사용하게 된다면 254개의 호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네트워크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254개의 호스트를 할당해 줄 수가 있는 이런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VPC에서 사용하는 퍼블릭 IP랑 프라이빗 IP의 차이를 본다면,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사랑 B사의 두 개의 회사가 있고, 각각의 회사에 이제 인트라넷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두 개의 회사가 사설 IP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IP 주소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설 IP 내에서는 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신을 할 때, 통신을 하더라도 이미 B사에서만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A사에는 동일한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사설 IP를 가지고는 인터넷 통신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외부에 서로 통신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IP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IP 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크게 그 세 개의 IP 대역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AWS 어카운트를 생성하시게 되면 주로 172로 시작하는 디폴트 VPC가 생성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VPC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10점대라든가 아니면 192점대라든가 아니면 또 172점대의 IP 대역을 사용하셔서 VPC 대역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퍼블릭 IP를 EC2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리소스에 부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즉, 공인 IP는 인터넷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프라이빗 IP는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프라이빗 IP에서 퍼블릭 IP로 그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 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넷이라는 거는 왼쪽에 지금 프라이빗 IP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호스트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어떤 웹서버로, 즉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웹서버에 접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패킷을 보내겠죠. 패킷 안에 IP 헤더 부분에 출발지랑 목적지의 주소가 있을 텐데, 뭐 목적지의 주소는 퍼블릭 IP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지의 주소는 프라이빗 I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IP가 넷을 통과하면서 넷의 퍼블릭 I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를 바꿔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퍼블릭한 웹서버 같은 곳으로 패키지 전달이 될 때는 출발지가 넷 어드레스의 퍼블릭 IP 주소로 바뀌어서 여기에 전달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응답을 보낼 때는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출발지의 주소가 원래 출발지 주소가 아닌 넷의 주소이기 때문에 넷의 주소로만 이제 다시 패킷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킷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똑같이 이 퍼블릭 IP를 이제 이번에는 프라이빗 IP로 변경을 해서 원래 그 도착지인 이쪽 서버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주소를 변경해 주는 방식이 넷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AWS 안에 저렇게 이제 프라이빗 IP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을 거고,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서버에서 내가 어떤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이러한 EC2 인서트라든가 어떤 서비스로 접근을 하겠다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넷을 쓰면 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방법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통 AWS 사용하고 있는 넷 게이트웨이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이 퍼블릭 인터넷에 있는 이 서버가 만약에 이쪽에다 보내고 싶다고 한다면 이쪽 서버, 그러니까 이쪽 인스턴스라든가 이쪽 호스트의 퍼블릭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외부로 공인 IP를 갖고
갖고 있는 넷의 퍼블릭 IP 주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넷의 퍼블릭 IP 주소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넷에서 이쪽에 있는 호스트의 그 프라이빗 IP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부에서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어떤 호스트로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넷을 통해서 퍼블릭 인터넷으로는 보낼 수가 있지만 반대로 퍼블릭에서는 넷을 통해서 프라이빗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넷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실 점이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네트워크 패킷들은 라우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라우터라는 게 네트워크 패킷을 전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하냐면 IP 헤더에 있는 출발지랑 데스티네이션, 도착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 어떻게 보내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패킷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와 같은 형태로 이 라우트마다 라우팅 테이블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라우팅 테이블은 데스티네이션과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줄지에 대한 이 두 개의 기록인데 이 데스티네이션 쪽에 있는 IP 주소의 표현 방식이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서브넷 마스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IP의 주소의 네트워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킹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을 봤을 때 그런데 라우팅 테이블이 길어지는 거를 로우수가 많아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특정 네트워크로 보내는데 이 네트워크들이 동일한 네트워크부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쪽으로 연결된 라우터가 10.0.0.2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로우를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데스티네이션이 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그 타겟이 모두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스티네이션 자체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부랑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짧게 줄일 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축약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서브넷을 사용하면 저런 게 가능한데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는 인터넷마다 수많은 서브넷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하나의 경로로 다 압축하기는 너무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경로 압축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또 다시 다 라우팅 테이블에다 다 일일이 적어 넣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이 너무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보낼 때는 수하게 디폴트 경로 값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를 축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VPC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살펴보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 디폴트 경로로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랑 그 다음에 이런 전체 서브넷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경로를 VPC 전체의 경로를 하나로 축약한 부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패킷을 넷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내는 즉 내부 VPC로 보내는 패킷이 아닌 다른 패킷들은 모두 다 넷을 거쳐가도록 이런 식의 그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우수가 적게끔 라우트 경로를 압축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VPC 내의 EC2 인스턴스들이 서로 통신을 가능한 이유가 결국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이 데스티네이션이 전체 VPC에 대한 이러한 그 서브넷 마스킹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겟은 로컬 즉 이쪽 자기 VPC 안에서만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또 반대로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전체 VPC 영역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의 주소로만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 퍼블릭 서브넷으로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퍼블릭 서브넷에서 보낼 수 있는 라우팅 경로가 없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퍼블릭 망에 접근하고 싶다. 그런데
라우팅 테이블을 잘못 설정해서 그 전체 VPC에 대한 라우팅 경로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나가는 라우팅 경로를 설정 안 해줬다. 즉 인터넷으로 나가는 경우에 넷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넷에 대한 라우팅 경로를 추가를 안 했다고 한다면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넷을 추가하게 되면 패킷이 처음에는 그 여기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적어주면 넷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넷은 다시 또 이쪽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라우팅 탭을 참고를 해서 인터넷으로 가는 주소이기 때문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즉 라우팅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잘못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VPC 내에 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IAM 그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바운드 룰 같은 것들을 주로 아마 설정을 하실 거고 이때 인바운드 룰을 설정하실 때 좀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RDS라든가 아니면 일렉틱 캐시 같은 것들에 접근을 하는 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그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 거예요. 즉 RDS의 시큐리티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그룹 안에 RDS에 접근할 수 있는 IP의 주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RDS 자체의 서버들끼리는 즉 인스턴스끼리는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새로운 어떤 인스턴스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그 보안 그룹의 설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RDS에 설정된 이 보안 그룹을 매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예요. 베스턴 호스트에 대한 것도 넣어주고 또는 이제 어떤 와스라든가 웹 서버가 필요하다면 서버에 대한 것도 설정을 해주고 또 다른 쪽에서 접근한다면 또 이렇게 다른 쪽을 계속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RDS에 대한 보안 그룹 자체를 매번 변경하다 보니까 만약에 실수로 잘못 변경되게 되면 외부에서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좀 약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시큐리티 그룹의 인바운드 룰에는 다른 시큐리티 그룹을 그 소스의 영역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즉 다른 시큐리티 그룹을 지정을 해서 이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서버라든가 EC2 인스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쪽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EC2에서 어떠한 RDS에 접근을 하실 때 RDS의 시큐리티 그룹은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인바운드를. 첫 번째는 RDS 자체에서는 모두 접근이 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RDS에 접근할 수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만 접근 허용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접근을 원하는 것에서는 이 RDS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시큐리티 그룹을 부여를 해주고 또 이 EC2 인스턴스라고 하면 EC2 인스턴스 자체에 대해서 접근을 제어를 해주는 시큐리티 그룹을 추가로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어떤 빌딩 같은 거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내가 새로 추가해서 RDS에 접근하고 싶다. 와스에 대해서 와스 서버 EC2 인스턴스가 RDS에 접근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와스 자체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을 따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 RDS 접근이 필요한 그 와스에다가는 그 RDS 접근용 시큐리티 그룹을 또 추가로 주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RDS 자체의 시큐리티 그룹은 그 수정할 필요 없이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피스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VPN을 연결을 해서 접근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RDS 자체에 시큐리티 인바운드를 고쳐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AWS 내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RDS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용 이 시큐리티 그룹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WS 내에 있는 리소스들은 시큐리티 그룹을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AWS 바깥에 있는 이러한 사무실 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격 근무를 위해서 잠시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카페 IP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허용한다든가 그렇게 될 때에는 여전히 이 RDS 자체의 시큐리티 그룹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좀 위험 부담도 있고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3개의 시큐리티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RDS 자체의 시큐리티 그룹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RD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RDS 접근용 시큐리티 그룹 하나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RDS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하실 때 그 바로 RDS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마시고 프락시를 두시는 거죠. RDS 경우라면 RDS 프락시 같은 걸 두시고 만약에 이게 웹서버라면 웹서버용 이제 프락시 같은 걸 두시고 이 프락시 서버에 또 시큐리티 그룹을 별도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접근을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이 RDS 자체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큐리티 그룹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락시에 접근하냐 접근하지 못하냐만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프락시에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프락시 쪽은 RDS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외부에서 RDS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 이 프락시 쪽만 변경이 되고 이 RDS 쪽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로 RDS의 시큐리티 그룹을 잘못 수정해서 RDS가 외부로 노출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시큐리티 그룹을 구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저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시큐리티 그룹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프락시 서버의 시큐리티 그룹의 인바운드들이고 두 번째 이 실수로라도 아니면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뭐 DBA가 어떤 요청을 받고 이 RDS의 시큐리티 그룹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는 변경이 되고 이쪽에는 변경이 되지 않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저런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트레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데브옵스처럼 시큐리티 옵스, 즉 보안 관련된 운영 작업이라든가 뭐 탐지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큐옵스라고 셉옵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AWS 계정 내에 저런 이제 보안 그룹이라든가 리소스가 변경되어 있는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IAM 유저라든가 롤이라든가 그런 거기에 부여된 어떤 액세스 키라든가 아니면 어떤 IAM 사용자가 어떠한 리소스를 생성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지 그리고 저러한 모니터링 결과 같은 것들을 이제 알람으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즉 EC2 인스턴스에 내가 보안 그룹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걸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제 수정을 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트레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AWS 어카운트들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앞서 얘기한 IAM 유저라든가 또는 IAM 롤 이런 식의 인증을 받은 어떤 사용자들이 그 AWS 리소스에 어떠한 액션을 했는지, 즉 삭제를 했는지, 추가를 했는지, 아니면 보안 그룹을 변경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로깅을 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트레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렇게 이제 보안 활동 같은 거를 점검 활동 같은 거를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클라우드 트레이 같은 경우는 최대 90일 동안에 어떤 식으로 AWS 리소스에 변경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벤트 브릿지랑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람을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연동을 해서 보안상의 이슈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그 보안 사고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트레이를 이제 이네이블 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트레이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이제 로그들이 저장이 되는데요. 그 정보들을 약간 분류를 해보면 누가 무엇을, 즉 어떠한 리소스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변경을 했거나 어떤 방식으로 액션을 취했고 그 액션의 결과가 어떤 거다.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의 정보를 저 로그에 이제 담고 있고 그 예를 하나를 보면 지금 만약에 어떤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에서 이러한 IP 주소에서 접근을 할 때 998번 포트로 접근하는 걸 허용하도록 누군가가 바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로그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저장하냐면 첫 번째로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여기서 보실 거는 첫 번째로는 누가 즉 여기 보시면 밥이라는 사용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즉 이벤트 네임을 보시면 되는데 그 이벤트 네임이 Authorized Security Group Ingress 즉 시큐리티 그룹의 인바운드들을 허용을 한 거죠. Authorize를 한 건데 그때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TCP 프로토콜의 998번 포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IP 레인지는 이렇게 1922로 시작하는 이런 IP 레인지의 거를 변경을 허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요청을 언제 했냐면 이 시간대에 했고 그 다음에 그 요청한 리전은 US East 1이라는 그 리전인 거죠. 그리고 요청 방식은 어순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벤트 타입에 API 콜을 했다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리턴된 값을 보면 이제 리턴이 됐고 실제 이러한 이벤트로 해가지고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결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로그가 쭉 쌓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큐리티 그룹의 인바운드들이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벤트 로그를 가지고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바꿨고 언제 바꿨고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로 저런 로그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회해 볼 수가 있냐?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AWS 콘솔에 가신 다음에 그 콘솔에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웹 UI로 보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트레이의 로그를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석할 수 있는 거를 하나의 서비스로 저희가 클라우드 트레일 레이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에 접속을 해보시면 레이크라고 하는 이러한 메뉴가 새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거를 하나의 서비스로 저희가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 레이크라든가 아테나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SQL 쿼리 형태로 저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가 보안 그룹이라든가 리소스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여기 있는 이런 문서들을 좀 참고하셔서 클라우드 트리에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IAM 유저라든가 액세스 키를 이용한 계정의 활동 내역들 그 다음에 이벤트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보안글 변경 사항 같은 거를 알람을 받겠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모두 가능하고 하나의 예로서 만약에 어떤 EC2 인스턴스에 보안 그룹이 변경되는 거를 모니터링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즉 EC2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이런 보안 그룹 변경에 관련된 API들이 호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API 호출된 내용들은 클라우드 트레일에 로깅이 될 거고 이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발생하는 이 API 호출에 대한 이벤트들을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이제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벤트 브릿지의 내용을 이제 SNS랑 연결을 시켜서 그 관리자한테 SNS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쉽게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저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걸 활성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오디트 로그를 남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는 약간 좀 이제 보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고, 그냥 가장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S3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S3에 대한 첫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용이 엄청 싸고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용이 싸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실 수가 있어요. 작은 실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S3에 요청하는 모든 그 요청에 대한 비용이 같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즉, get 오브젝트, put 오브젝트, list 오브젝트 이런 요청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S3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즉 오브젝트를 저장할 때 매우 작은 사이즈의 어떤 파일들을 아주 많이 저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3에 저장하면 무조건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가격이 싸니까 그냥 막 저장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게 되면 그 보통 아주 작은 파일들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S3에 접근하실 때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프라이빗 서브넷이나 아니면 퍼블릭 서브넷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S3에 대한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더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S3의 요청 비용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S3의 프라이싱 페이지에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풋, 카피, 포스트 같은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의 목록을 조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get이나 select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삭제하는 것, delete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이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앞에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경우에 0.004, 0045,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0.00035, 즉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풋 하나가 겟보다 10배의 비용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파일들을 S3에 많이 저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즉 S3를 사용하실 때 저희가 많이 권장을 드리는 게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을 해서 자동으로 오래된 데이터들이 S3 글레이셔라든가 아니면 S3 원존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리퀀트 액세스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 이때 만약에 작은 파일들이 아주 많이 저장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그러한 작은 파일들이 이렇게 수명주기 전환 요청을 받았을 때 이때 수명주기 전환 요청마다 이런 식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파일 개수만큼 결국에는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이 많을수록 즉 객체가 많을수록 추가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글레이셔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장을 할 때 이렇게 그 글레이셔 저장할 때마다 그 오브젝트에 추가로 저희가 메타 정보를 기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에 대한 오버헤드 요금이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원본에다가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추가로 저장되는 그 메타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 요금은 저희가 차징을 하는 거죠.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냥 1기가짜리, 그러니까 10기가짜리 하나를 그 글레이셔로 옮겨서 저장할 때는 10기가짜리를 1기가짜리 10개의 파일로 옮겼을 때랑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리스트 같은 연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작은 파일들이 엄청 많게 되면 저 리스트 요청을 해서 보여줘야 될 그 파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비용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S3에 저장을 하실 때는 가급적 작은 사이즈의 파일을 많이 저장하는 것보다 파일들을 좀 크게 만든 다음에 적은 수의 파일을 저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대략 이런 모양의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서 키네시스
하고 키네시스 파이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S3에 저장하고 이거를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거를 퀵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주얼라이즈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하시게 되면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러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키네시스 파이어홀스를 사용을 하실 때 키네시스 파이어홀스에서 버퍼링 할 수 있는 리밋이 시간으로 본다면 최대 15분까지의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는 128메가의 파일까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이 사이즈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S3에 파일들이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3에 이렇게 데이터를 파티셔닝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파일 사이즈가 128메가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풋을 하실 때 작은 파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테나로 쿼리를 하실 때 객 같은 걸 하실 때도 작은 파일들이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퍼레이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파일들을 하나의 큰 파일로 이렇게 머지를 한 다음에 머지한 거에서 다시 S3에 넣는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S3에 머지된 걸 갖고 아테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테나의 그 create table as select라고 하는 ctas라고 하는 쿼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저장하는 이런 단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람다 함수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실행을 해서 그래서 S3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파일들을 적은 수로 저장을 하고 아테나에서 쿼리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데이터 레이크라든가 이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S3의 비용을 훨씬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성능도 훨씬 더 높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3의 접근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AWS에는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AWS 여러분들의 계정 안쪽, 즉 VPC 안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에 대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과금을 안 하고 여러분들의 VPS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트래픽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는 그런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S3나 다이나모DB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VPC 안쪽에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AWS가 관리하고 있는 VPC, 즉 AWS 자체의 어카운트에 있는 VPC에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VPC에서 이러한 S3나 다이나모DB에 연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어떤 EC2 인스턴스라든가 어떤 서비스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냥 인터넷 게이트만 통과를 해가지고 S3 같은 거 접근을 할 때는 그렇게 비용이 차지가 안 되는데 아웃바운드지만도 비용이 차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게 된다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 차지되는 비용은 발생을 하지 않지만 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여전히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넷 게이트를 통해서 S3에 접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넷 게이트의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S3의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VPC 엔드포인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좀 살펴보면 앞서 얘기 드렸듯이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S3로 접근을 할 때는 넷 게이트를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라는 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라우팅 테이블, 즉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 S3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라우팅 정보를 추가하는 거죠. 즉 S3로 접근을 할 때는 무조건 VPC 엔드포인트를 통과를 해서
바로 접근해라. 이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내가 S3로 접근한다. 그렇게 되면 패킷이 이 라우터로 가고 라우터 테이블에서 확인해 보니 S3로 갈 때는 VPC 엔드포인트로 통과시키면 되겠네 하고 VPC 엔드포인트 쪽으로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VPC 엔드포인트로 패킷을 보내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S3로 이렇게 접근이 되도록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즉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VPC 엔드포인트를 통과해서 S3로 접근하기 때문에 넷 게이트웨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3의 전체적인 비용을 즉 S3를 접근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장애 알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지표들을 요새는 이메일보다는 슬랙 같은 그런 메신저로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거기에서 곧바로 어떤 장애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그 일반적인 형태의 아키텍처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한 뭐 EC2의 시큐리티 그룹이 변경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EC2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지표라든가 아니면 EC2 자체의 어떤 모니터링 지표를 확인할 때 이제 클라우드 와치랑 연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와치에 알람이 발생을 하면 그걸 이제 SNS로 보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SNS로 연동을 하면 이메일로는 바로 받아볼 수가 있지만 내가 슬랙으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방식은 람다 함수를 만들어서 이 SNS 이벤트를 받아서 슬랙에 웹훅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슬랙으로 그런 장애 알람을 보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번거로운 점이 뭐냐면 이제 이 람다 함수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람다 함수 코드에 이제 웹훅 URL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 집어넣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 알람이 하나면은 뭐 람다 함수 하나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쉽겠지만 알람이 아마 이제 수십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알람마다 매번 좀 다른 로직의 어떤 람다를 만들어야 된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챗봇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서 즉 AWS에서 만든 차임이라고 하는 이런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서 굳이 람다 함수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그냥 챗봇만 연결을 해주면 바로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챗봇을 이용을 해서 바로 슬랙이나 차임에서 실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바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슬랙이나 차임과 같은 이런 메신저로 이벤트를 대신 전송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AWS 여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아가지고 전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람다 함수 같은 거를 작성하실 때 앞서 얘기했던 그 IAM 롤이라든가 어떤 보안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 챗봇은 저희가 미리 IAM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디파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7가지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 챗봇과 연결을 해가지고 슬랙이라든가 차임으로 이렇게 알람을 보내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쉬우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슬랙으로 어떤 알람을 보내겠다. 그럴 때는 이제 람다를 먼저 떠올리실 게 아니라 아마존 챗봇을 사용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WS의 이제 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개발자들의 이제 업무 시간을
확인해 보면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거나 아니면 문서를 읽거나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산성, 즉 프로그래머들의 생산성을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내가 그 문서를 빨리 읽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빨리 읽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그런 방법들을 터득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코드를 작성하는 스킬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AWS에는 다양한 문서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단계별로 문서를 좀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읽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AWS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AWS를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그 단계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 비즈니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 그 AWS 서비스를 어떤 것인지 컨셉이라든가 동작 원리라든가 기본적인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읽어야 되는 것들이 FAQ 문서예요. 그리고 대략 이러한 서비스가 있고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이걸 가지고 내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어떤 동작 원리라든가 예제 같은 거를 찾는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최대 얼마까지 쓸 수가 있는지 그런 쿼터 같은 걸 확인하실 때는 디벨로퍼 가이드를 보시고 학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는 AWS 블로그를 활용을 하셔서 블로그에 나와 있던 다른 고객 사례라든가 아니면 모범 사례 같은 거를 보시는 거죠. 또는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키텍처가.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보시고 이런 서비스는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신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운영하다가 배포할 때 설정이 잘못돼서 뭐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디벨로퍼 가이드를 참고로 하시고 또는 저희가 스택 오버플로우처럼 미리 잘 알려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하고 이렇게 Q&A 형식으로 정리된 그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AWS 날리지 센터라든가 리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잘 알려진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이제 새로운 피처를 추가를 한다든가 좀 더 아키텍처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웰 아키텍트 렌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할지 잘 짜여진 아키텍처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평가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얘기 드렸던 AWS 챗봇처럼 만약에 우리는 람다만 쓰고 있었는데 챗봇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나왔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람다를 저 챗봇으로 교체를 하면 훨씬 더 쉽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때 역시도 AWS 블로그에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서비스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 사례를 보시고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런 과정들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문서를 어떤 식으로 읽느냐 그런 관점이었고 근데 이제 개발자들의 기술 역량이 조금 다르겠죠. 즉 AWS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의 수준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이해도에 따라서 읽는 순서를 좀 더 살펴본다면 처음에 AW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즉 비기너인 분들은 맨 처음에 읽기를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FAQ 문서인데 FAQ도 물론 이제 그 문서의 양이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본인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Getting Started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실습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예제들이 있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getting started라는 문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 가이드에도 여전히 이제 getting started도 있긴 한데 디벨로퍼 가이드에 있는 getting started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그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원리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튜토리얼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디벨로퍼 가이드에서 저런 내용들을 먼저 보시고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먼저 읽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읽으셔야 할 게 그 서비스가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서비스라든가 관심 있는 서비스가 최대 얼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서비스의 쿼터가 있거든요. 그런 쿼터 같은 것들은 반드시 그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발을 하실 때 그 쿼터를 유의하셔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그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 이제 비용을 보시고 아 이게 그 우리 서비스에 맞겠다. 우리 서비스 개발할 때 그 어느 정도 비용 정도를 우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걸 예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순서대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부분들을 다 읽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서비스에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디벨로퍼 가이드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런 서비스들을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AWS의 그 블로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각 주제별로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키텍처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머신러닝, 뭐 컨테이너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그 카테고리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RSS 피드를 받으셔서 새로운 사례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약간 아이디어라든가 아니 개선할 수 있는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GitHub에 있는 AWS 샘플스 코드에도 대부분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가 CDK 형태로 배포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포를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GitHub 샘플스에 가셔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이제 AWS 서비스를 가지고 그 웬만한 서비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프로젝트는 이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진 아키텍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동작하거나 뭐 어느 정도인지 그 큰 무리 없이 동작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확장 가능하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 AWS의 아키텍처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시면 그 다른 고객사라든가 아니면 AWS 내부에서 그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하고 하는 참조 아키텍처 모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조 아키텍처 모델 같은 것들을 저기서 보시고 여러분들 아키텍처랑 비교를 해보신다든가 또는 저희가 곧바로 쓰실 수 있는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솔루션 형태의 서비스들은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만들어준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그 변경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술 그 AWS 이해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시면서 또 이제 운영도 하시고 할 텐데 그때 이제 내가 간단하게 아 이런 문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또 디벨로퍼 가이드를 일일이 찾아서 이제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잘 알려진 문제 같은 경우 그다음 빈번하게 여러분들 겪는 문제 같은 경우는 날리지 센터라고 들어가 보시면 Q&A 형태로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오버플레이처럼 다른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빈번하진 않지만 그래도 흔하게 접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리포스트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쉽게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요금이 얼마냐, 그다음에 최대 얼마나 쓸 수가 있냐, 뭐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AWS에 이런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당량을 증가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청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AWS 서비스 쿼타에 가시면 이렇게 할당량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서비스에 대한 할당량을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얘기 드렸던 이런 리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AWS 다큐멘트 세트 같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북마크를 해두시면 쉽게 저런 그 문서들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각각 7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7가지 내용들은 이 섹션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배포한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만한 자료들을 여기에 좀 추가를 했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